네. 자, 이제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 아름다움의 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또 낳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름다움이 원인이 아니라 사랑이 원인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원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물론 그 말은 맞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보다 큰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한 관계를 낳는다.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아름다움과 분배적인 것의 추구, 분배적인 것의 추구를 일종의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함, 공통의 분배 이런 것들, 이것과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전에 이제 먼저 숭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정치적인 정의, 앞에 이제 공정성,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숭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또한 그 사람들은 숭고에 비해서 아름다움을 이제 강등시켜요. 이제 먼저 숭고 개념의 역사를 보면 지난번에 롱기누스 이제 얘기하셨지만 그때 그 숭고는 좀 교훈적인 의미에서의 숭고를 얘기한 거고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숭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숭고죠. 이제 칸트나 버크 의미에서의 숭고를 잘 알고 있는 건데 약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도달하기 위한 어떤 것? 이제 이런 쪽으로 숭고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칸트가 숭고와 미를 구분해.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이 롱기누스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터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버하고까지 이어지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미학과 강의인데 숭고 보니까 그 라틴어로 쓰여진 건데 그게 이제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될 때 잘못 번역돼가지고 롱기누스 뜻하고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잘못 읽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18세기 말 칸트와 버크는 포괄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불렸던 심미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숭고도 들어가고 아름다움도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숭고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두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시작을 하죠. 칸트의 초기 저작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은 너무나도 쉬운 목록을 제공하기에 책을 거의 문자 그대로 속기처럼 암송할 수 있다. 숭고한 것은 남성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여성적이다. 이제 칸트가 쭉 이렇게 열거했다는 거예요. 또 숭고한 것은 영국인, 스페인, 독일인이고 아름다운 것은 프랑스인, 이탈리아인이다. 예. 실제로 프랑스인, 이탈리아인들이 좀 키가 작아요. 저기 영국인, 스페인, 독일인들은 키가 크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는지. 숭고한 것들은 이제 산들, 밀턴이 지옥, 신성한 숲속의 키 큰 너도밤나무에 거한다. 아름다운 것은 꽃들과 엘리시온의 초원에 거한다. 숭고한 것은 밤이고 아름다운 것은 낮이다. 숭고한 것은 감동시킨다. 사람은 진지하고 경직되고 놀란 상태가 된다. 아름다움은 매료시킨다. 숭고한 것은 황혼이고 세계에 대한 경멸, 영원성이다. 아름다운 것은 활동적인 열의와 유쾌함이다. 숭고한 것은 거대하다. 아름다운 것은 또한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숭고한 것은 단순하다. 아름다운 것은 복합적이다. 숭고한 것은 지조가 있고 고귀하고 올바르다. 아름다운 것은 동정심이 있고 마음씨가 곱다. 예, 이렇게 이제 숭고와 아름다움을 이렇게 쭉 사례까지 들면서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숭고와 아름다움에 대한 그 판단력 비판을 보면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걸 지성적으로 거기서 뭐 조화나 균형 같은 거를 지성적으로도 알 수 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아름다움의 상태고, 내가 어떤 거를 보았는데 보통 칸트 숭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역학적 숭고와 수학적 숭고. 그래서 그 힘의 뭐 가령 폭풍우 같은 걸 보면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지성으로 저 힘을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성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 같은 거를 느꼈을 때 그때 그거를 이제 숭고하다고 하는데, 그 힘의 영역이 있고 또 수학적 숭고는 그 무한성의 영역, 그러니까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저 별들, 끝이 없는 것 같은 별들,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수학적 숭고를 느낀다고 하죠. 이제 지성으로 파악하는 것 이상을 넘어갔을 때 이제 숭고를 느끼는데, 칸트는 지성이랑 또 이성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경험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것을 지성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내 안에 이성을 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넘어서는 이성의 힘을 깨닫는다고 이제 얘기하면 순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단계별로 레벨업되는 상태를 순고로 보는 거죠. 지성을 넘어서는 어떤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순고를 정의하고 나서 이게 쭉 이 두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명히 여기에는 평가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러한 순고와 아름다움의 차이들의 열거에서 순고와 아름다움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지각되기보다는 대조적인 것으로 지각된다. 그리하여 점차 아름다움은 그 순고의 반대로 정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순고가 그러니까 워낙 그것에 가치를 주게 되니까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좀 가치를 잃게 되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놀랍지 않은 것, 산이 아닌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전에는 초원의 꽃에서 장엄한 나무, 숲으로 이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순고가 아름다움과 비교되면서부터 아름다움은 순고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뭐 가령 남자가 이제 순고한 남자가 전쟁터에 가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못 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름다움이 이제 평가절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순고의 차별적 논의는 아름다움을 형이상학으로부터 단절시켰으며 아름다움이 오로지 현실적인 것의 땅에 거주하는 것만을 허락했다. 그런 다음 정치적인 비판이 밀접하게 관련된 도덕적 비판이 그리고 현실주의로부터의 비판과 더불어서 이런 정치적인 비판이 나서서 아름다움의 이상화된 개념들을 가지고 사멸자들을 영원토록 불편하게 하는 아름다움은 현실적인 것의 땅 위에 아무 자리도 없다고까지 이제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방해하는 것, 순고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아름다움은 그 숭고한 뜻, 의지, 형이상학으로 가는 방해물처럼 이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아름다움은 정의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해준다. 이제 스케리는 정반대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움은 생명에 대한 관심, 보살핌과 분배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니까 숭고가 저 형이상학, 숭고한 의지, 뜻 여기에 대한 추구라면 아름다움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꼭 형이상학 약간 반형이상학자 같아요. 형이상학이 굳이 필요한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케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책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숭고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우라 이런 거잖아요. 아우라. 네, 제가 아까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어떤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냐면 그거 찾았는데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이제 잊어버린 것 같네요. 이제 어떤 거냐면 가령 이제 그 종교가 융성하던 시기에 어떤 성당에서 뭐 피에타 조각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조각은 거의 예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취급을 받았을 거고,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아우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숭고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 형이상학적 의미, 어떤 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빼고 나면 그거는 아름다움으로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 시대가 달라진다거나 문화가 달라진다거나 하게 되면 그 숭고한 의미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숭고한 의미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상은 굉장히 초라한 대상으로 숭고한 의미를 빼고 나면 초라한 대상으로 이제 전락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아름다운 대상은 계속 아름다운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숭고한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 숭고보다 더 진리와 가까운, 더 현실적인, 더 실제적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약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아버지들이신가? 그래서 숭고한 아버지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 숭고한 의미를 빼고 나면 굉장히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왜냐면 본인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막 개발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을 돌본다고 하는 그 숭고한 의미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숭고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아까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숭고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순간 아름다운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자체의 대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또 이제 하고 있어요. 숭고를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스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로 이끌 수 있는지, 이제 숭고에 대해서 숭고가 정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 아름다움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로 이끄는지를 보면, 일단은 그 아름다움에 포함된 생명의 속성과 분배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정의로 이끈다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고 그거를 다시 재생산하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저 아름다움이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말은 또 거꾸로 보자면 아름다운 대상은 굉장히 깨지고 싶고 그 다음에 소멸되고 싶고 이런 걸 동시에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보면서 우리가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저건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느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생명을 존중하는, 아름다움의 생명을 존중하는, 또 생명을 존중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움은 우리의 세계의 25페이지 인용문, 우리의 세계에 살아있음이나 유사 살아있음 대상들의 경우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그리고 그 세계의 보호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운 존재, 사람이나 사물, 그런 존재와 지각자 사이의 협정이나 계약이다. 아름다운 존재가 지각자에게 생명의 선물을 수여하듯 지각자는 아름다운 존재에게 생명의 선물을 수여한다. 각자는 상대를 환영한다. 예, 아름다운 존재가 지각자한테 생명의 선물을 수여하는 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설명이 이제 막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아름다운 것이 그 지각자에게 생명의 선물을 수여한다. 이렇게 약간 감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지각자는 또 아름다운 것, 생명을 수여하는 것은 저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다시 또 작품을 만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럴 텐데. 뭐 살고 싶어하고 창조하고 싶어하고 뭐 그리고 목적으로 뭐 살고 싶어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아름다운 존재가 지각자한테 생명을 수여하는 게 그런 목적을 뭐 자꾸 살게 하고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네. 내가 그 아름다운 것을 들어간다는 것은 네. 아름다운 어떤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뭐 저 사람 좋아한다면 네. 남자가 그냥 막 저 사람이 내 목적이 돼가지고 네. 내가 어떤 걸 뭐 뭔가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운 차이가 아주 결국 사람들의 형용사, 놀랄 때 서블라임 그러거든요. 뷰티풀 그리기도 하고 말이죠. 본질적인 게 아닌데, 아니 괜히 그 다른 걸로 나눈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그냥 칸트 잘못, 칸트 이드로, 아이싱크 칸트 이드로 그 점에서 말이죠. 네.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보는 자에게 다른 아름다움을 생성하도록 요구한다. 곧 질 꽃잎은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에게 그것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라고 요구하면서 아름다움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생명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어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호하도록 부추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걸 아까 찾았는데 지금 그걸 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장미꽃잎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포착하고 싶어가지고 시를 남긴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유난히 사람들이 그런 거에 더 아름다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사례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아까 찾았다가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과 연관된 아름다움의 속성은 아름다움의 두 번째 속성과 함께 고찰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분배, 그것은 측면적인 관심의 문제를 살필 때 우리가 보았던 분배 압력, 비번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비자발적으로 가져다 놓는 요구들이 이 동일한 지각의 자발적 확장을 향한 전환을 대응물로서 갖는 방식이다. 스키리는 여기서 그 한 단어, 페어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관찰하면서 그 페어니스가 아름다움이란 뜻도 갖고 사랑스러움이란 뜻도 갖고 공정성이란 뜻도 갖는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요. 자, 이 단어는 용모의 사랑스러움을 가리키기도 하고 공정함, 또 공정한 분배의 윤리적 요구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한 단어의 이 두 의미는 아름다움, 즉 각기 서로 고립되어 묘사될 수 있기는 하지만 함께일 경우에 살아있음의 평등을 긍정하는 두 부분으로 된 하나의 인지적 사건. 즉 아름다운 대상과 아름다움의 지각자는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평등한 관계를 이제 유지한다. 그 아름다움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의 지각자는 아름다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조의 행위로 나아간다. 이런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한 이 상호 대칭은 대칭 그 자체를 아름다움의 성질로서 바라보는 사상과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대칭은 앞에서 아름다움이 지각자한테 생명을 주고 또 지각자가 아름다움에게 생명을 주는 이 대칭도 대칭이겠죠. 그 대칭도 얘기하면서 대칭 그 자체를 아름다움의 성질로 이제 본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음악론에서 분배적 정의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는 중세적 위계가 민주주의에 의해 전복되고 대체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의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음악론에서 정의, 혹은 뭐 정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에 현존하는 그 평등은 아름다움의 심장이라는 평등은 쾌감을 낳는다. 그러니까 어떤 균형, 이것이 쾌감을 낳는다. 평등이 쾌감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평등은 도덕적으로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세계의 특징이라는 확신이다. 그걸 이제 음악론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보면 음악에서 보면 뭐 무조 음악이라든가 좀 그 포스트 모던 음악? 이건 어쩌면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등한 상태, 옛날에 더 불평등했을 텐데,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방식으로 보자면 지금 그 분배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절로 그 분배에서 오는 쾌감, 쾌락 이런 걸 동시에 알려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악이 바뀌었을 때,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음악이 나왔을 때, 그거는 또 부정이 정의롭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알려준다는 얘기인데, 스키리의 이 말이 약간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지금 음악의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안에 음악론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름다움과 비례와 평등과 좋은 것, 이 네 가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 안에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이를 표현하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 몇 가지만을 가져와 보자. 아름다운 것들은 비례에 의해서 쾌감을 준다. 평등은 다만 귀를 위한 소리들과 신체의 움직임들에서만 발견되지 않으며 가시적인 형태들에서도 발견되는데, 지금까지 평등은 소리들보다는 가시적 형태들에서 훨씬 더 관습적으로 아름다움과 동일시되어 왔다. 새, 음악소리, 케이크, 장미, 신체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표면을 사랑하는 건 쉽다. 이 모든 것들에서 영혼은 평등과 유사성을 제외하면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그들 각자에게 미래의 세대가 당신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 아니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 또는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를 물을 때 100이면 100,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모순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비판을 하는데 정작 그 비판하는 사람한테 미래 세대가 당신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길 원하겠느냐라고 하면 다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아름다움 비판을 하면서도. 이제 이는 아름다움이 아무리 다양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일부러 있는 더 넓은 세계, 자신이 살아온 시대가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상실을 겪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령 하늘은 세계 전체에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인구가 혹은 심지어 만장일치로 아름다운 하늘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동의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움의 수혜자이다. 다만 그것을 지각하지 못할 뿐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모사하거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생성하고 싶은 욕구, 아름다움을 친구와 함께 나누고픈 욕구, 아름다운 대상과 같은 영역 안에 있고 싶은 욕구, 그 등등. 아름다움은 이미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감정. 예.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것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심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다른 모든 연약한 것, 파괴되기 쉬운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감정, 또 공정성과 분배의 관념, 이런 것들을 다 아름다움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리는 그 실제로 이제 아름다운 문장들로 그런 아름다움의 뜻과 이제 깊이를 이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빠른가요? 이게 빨리 끝나네요. 이 책이 짧아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책이 짧기도 하고. 저는 많이 이제 줄인다고 줄였는데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름다움과 순고를 대립 이양대립 쪽을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애매한데 아카데믹하게도. 네,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논문이 하나,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는데 그 순고에 대해서라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칸트 이후로 지금 이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칸트 이후로 얼마나 순고에 대한 사람들의 거기에 더 몰두하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도외시하게 되는가, 이런 논문을 이제 크게 쓴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문학 전반적으로 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때 쓰는 순구하고 이제 철학에서 쓰는 순구는 다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미술, 미학 이렇게 번역은 잘못됐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가 아니고 어떤 감성학에 취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어떤 그 대상의 특성이 아니고 수용자의 어떤 감각적 반, 느낌 이런 거라서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분배나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 아름다움의 원형이 됐던 게 이제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비례, 코스모스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례 감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원초적인 원형인데, 근데 그것도 뭐 여러 번 보면 지겨워서 새로운 걸 보면 아름답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느끼는 어떤 감정으로 확대한다 보면 순구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도 일부는 아름다움에 포괄시킬 수 있는 그런 거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꼭 구별이 꼭 돼야 되나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별돼서 사용하나요? 실제로 어떤 걸 보고서는 순고미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순고미는 다른 감정에서 나온 거라고. 유쾌한 행복감이 아니라 고통, 불안 이런 거니까 무서움, 공포 이런 데에서 나온. 그런데 너무 큰 스케일의 무슨 알프스 산맥을 보면 아름다움이냐 아름다움 이상 이런 것 같은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 그렇게 해서 구별한 겁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여기 좀 칸트가 숭고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걸 구별시키는 바람에 그 뒤에 후대들은 네. 굉장히 망한 거죠. 그냥 생각이 갇혀가지고 프레임에. 근데 숭고하고 아름다움이 결국은 시각적인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서블라임이란 숭고, 영어로. 서블라임은 어떤 큰 경치 같은 큰 산, 에베레스트 산의 아름다움, 웅장함 이런 걸 볼 때 감탄사가 말이죠. 서블라임 그런 사람도 있고 뷰티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닌데 어느 차이인데 이걸 갖다가 본질적인 차이냐 하면 칸트의 잘못이라고 좀 봅니다. 칸트가 크게 미학에 기여한 거는 미는 선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뛰어난 관찰인데 숭고하고 아름다움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냐 이렇게 나눈 건 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반대된다고 이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숭고하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제 그 칸트가 한 잘못 중에 하나는 숭고에서 경험하는 것에는 어떤 이성적인 것, 정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정치 보면은 정치의 영웅 보면 숭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뭔가 더 큰 뜻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굳은 의지를 위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아름다움은 감각적이고 그냥 계산적이고 균형이고 지성적인 영역 같은 정신적인 영역이 없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되어 왔다고 봤을 때 요즘에도 보면은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뭐 디자인 이런 거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티스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지금 스케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뭐 회 하나 보고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 말조차도 표현조차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고 아름답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그 부분들이 아름다움에서 다 이제 제거됐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름다움 비례 대칭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뭐 정신적인 긍정적 가치들 지금 말하는 생명력을 계속 낳는다거나 아니 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끌고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지금 스키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에서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그 내용들은 숭고가 갖고 있는 내용이랑 다르죠. 이제 숭고는 다분히 형이상학적이고 좀 더 큰 뜻을 갖고 있는 어떤 더 원대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고 아름다운 그거보다는 좀 다른 종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하고 감각적이고 계산적이고 비례적인 차원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죠, 어쨌건. 숭고하고 아름다움이 뭐 구분을 한다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뭔가 사람한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숭고한 거하고 아름다운 거 인간한테. 그럼 우리가 보면 애국자들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들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그때 유관순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뷰티풀이라 그러고 이순신은 숭고라고 이렇게 서블라임이라고 이렇게 꼭 할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다 자기를 벗어나서 큰 틀에서 애국 때문에 그 같은 걸로 놓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이순신이 더 큰 역할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칸트가 40세 때 그 초기에 어떤 미학 에세이적인 관점에서 쓴 거고 하든 여기까지는 그 뒷부분에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이성마저도 인간이 주체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라는 쪽으로 설명이 바뀌니까 굳이 그렇게 그게 딱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숭고한 것은 밤이고 아름다운 것은 낮이다 그랬는데 밤도 아름답잖아. 밤이 아름다워. 별이 살아나게 빛나는 밤하늘 아름답고 달밤 아름답습니다. 근데 독일 낭만파들은요 밤이 더 아름답다고 했어요. 낮보다 훨씬 더.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낮을 무시하게 여기거든요. 낮은 행동하는 거고 말이죠. 정오의 사상, 깐문학 사람들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은 칸트가 숭고랑 아름다움을 나눈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스케리가 그 구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를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게 아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칸트와 스케리가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의 이제 구분은 제가 그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천체죠, 천체, 달, 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쪽 공간상으로 이제 위쪽이고, 낮에는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볼 일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산이나 들에 핀 뭐 꽃,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제 대상들을 밝은 대낮에 이제 드러난 모습을 이제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여기서 아름다움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프레티,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개념 같고요. 약간 이제 굉장히 도식적인 그런 이제 칸트의 이분법적인 그런 건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숭고도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심미적 영역을 숭고와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나누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심미적이란 말이 이제 그 상위 개념으로 그 미의 개념인 것 같고요. 일단 그 미 안에 이제 숭고의 미, 그 다음에 이런 그 아름다움이라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귀로 또 눈으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그 미, 이렇게 이제 그 하위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플라톤도 이제 이전에 저희 위작으로 좀 알려진 그 대화편이긴 한데요. 그 데히피아스 같은 그런 그 대화편에서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이제 사례를 여러 가지 들면서 이제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물건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질로 된, 그래서 뭐 기능미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령 그 금이 좋다고 해서 황금이 비싸다고 그래서 우리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뭐 어디 저기 아랍 쪽에 가면 뭐 돈이 석유 생산국이에 돈이 넘쳐나가지고 뭐 화장실에 변기도 뭐 황금을 해놓고, 근데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에 적합한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그 주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황금이 아주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해서 주걱을 황금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걱은 그 식재료가 파손되지 않게끔 나무 재질로,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거에 적합한 그런 이제 재질로 이제 만들어야지 그게 주걱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이제 이야기를 플라톤은 하고요. 일단 뭐 플라톤에 다 나오면 사실 고대 철학이 그러니까 미에 관한 그 논의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 아까 이제 향연도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움의 차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그 빠져가지고 한 여자에 한 남자에 빠져서 거기에만 올인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 제일 낮은 단계죠. 사랑의 그 아름다움의 사다리에서 이제 고천 쪽 이렇게 계단 사다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 성품, 그 다음에 어떤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했듯이 뭐 문학 작품, 시라든지 또 니콜로스 같은 좋은 어떤 동물, 또 이제 학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사다리 가면 이제 아름다움의 이데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톤식의 이제 그 존재론의 그 개념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거 이제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이제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제 도가 튼다는 거예요. 계단에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데아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그 이데아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런 이데아가 존재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또 플라톤 이런 이야기 그 힘든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게 가령 이제 괴테가 괴테였나요? 단테가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거, 소네트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시의 아름다움이나 아름다운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뭐 아름다운 꽃의 아름다움이나 다 같은 아름다움이다라고 보는 쪽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은.
그 실제로는 아까 말씀 수직적이가 수평적 사고의 확장이니까. 네. 그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돌을 튼 다음에 다시 아름다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이제 그 한 여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쳐갈 수 있을 텐데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아름다운 뭐 시를 쓸 수도 있고 작품을 쓸 수도 있고 뭐 근데 법률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미를 그 창조, 그러니까 이제 미의 창조를 부추기는 하나의 이제 역할이죠. 아름다운 여인은 사실 그게 이제 아름다운 여인과의 어떤 사랑 또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실현당해서 좌절해서 또 이렇게 뭐 복수를 꿈꾸기도 할 텐데. 그거 또 유명한 또 뭐 겨울나그네처럼 이런 영화를 또 그 작곡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일단은 사랑도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미의 그 방가르침이라는 그 미학자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복수심에 불타서 뭐 아르케로코스처럼 고대 그런 독설이 섞인 그런 시를 쓰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시련에 빠져서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또 자기 그 느낀 감정을 또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소설이나 시고.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강의를 같이 올라다가 강의 듣고 와서 설명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 오늘 강의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토픽이 뭐냐면 아름다움과 정의로움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깽통한 토픽이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듣고 설명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여기 있는 이제 거를 봤는데 네.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명쾌하지 않거든요.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이 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봐도 명확하지 않은데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아요. 여기 제가 이제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아름다움이 갖는 속성이 아름다운 거 보면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그 자체가 분배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촉발시킴으로써 분배 이꼬르 정의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원천이 자연에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 뒤에 이제 고차원적인 아름다움, 원초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비례, 황금 비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와선형이라든가 그 자연에 쭉 우리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질서로 우리는 이제 여겨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말한 비례라든가 그 황금 비례로 분배돼야 된다든가 분배 원칙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대상의 속성이 어떤 그 분배 원칙을 촉발시키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거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과 정의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 키가 되나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정의로. 일단 분배랑 연결시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 분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해하신 그 두 가지 방식은 다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네, 둘 다.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의 비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음악 얘기했잖아요. 음악이 그 잘 분배된 소리를 들을 때 얻게 되는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분배의 감각을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상기시키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는 실제에서의 그 잘 분배된 음악뿐이 아니라 분배를 봤을 때 그 쾌락과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 안에서의 그 분배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거고 또 그 아름다움을 경험을 했을 때 같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도 이제 똑같이 분배를 얘기하고, 근데 또 하나 정의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그 생명, 연약한 생명에 대한 보호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은 누구나 다 살고 죽고 하는 건데, 특히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죽을까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없어질까봐.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약간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 그 배유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제 배유가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고 이제 힘들게 살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유의 그런 공장에서 있으면서 노동자들이랑 같이 생활할 때 그거를 우리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숭고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뭔가 큰 뜻, 의지 이상을 가지고 저기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 생활을 같이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게 아니라 약간 아름다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세계를 다 사랑하고 세계의 아름다움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은 공장 노동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서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서 어떤 끈뜻을 품는다기보단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더 넓은 사랑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똑같은 행동인데 이걸 숭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아니면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라고 하는 게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서질 수 있는 것, 연약한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살고 죽고 하는데 특히 아름다움은 보존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서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 싶어하는 이런 심정, 마음 이런 것도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배의 측면이랑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예. 그 대상이나 지각자 서로 생명을 주고 그걸 갖고 평등의 관계를 주고 이 양반이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스케든지 그다음 분배라는 거라고 두 네, 네, 생명에 대한 관심, 가지.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서로 관심과 분배. 예. 서로 이제 지각한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그걸 같이 서로 생명을 주고받고 하면서 네. 또 평등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런 쾌락을 가져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플레저. 쾌락과 기쁨. 그럼 아름다움은 기쁨만 가져오는 걸까요? 슬픔은 안 가져오는 걸까요? 저는 슬픔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아주 아름다운 걸 볼 때 큰 슬픔을 느끼는 거,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느끼니,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현실과 너무나 추악한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슬픔을 가져오는 거. 왜 또 슬픔이 또 아름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단테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테가 선생님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하는 베아트리체 말이죠. 베아트리체가 25살에 죽었거든요. 요절했어요. 단테는 완전히 이상화했죠. 근데 슬픔 때문에 여자는 베아트리체 오래 살았다가 모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그 향, 베아트리체 향, 애틋함. 그러니까 이제 슬퍼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시를 썼겠죠. 그걸 이제 가지고. 네. 그러니까 슬퍼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이제 그것도 시로 써가지고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그럼 또 선생님이 알고 비극에도 우리가 어느 어떤 뭐 그때 순금이나 그런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쵸. 그리스 비극 같은데 보면 지금 질문하시려고 선드신 거예요? 강의를 인터넷 강의 한 2개 정도 있던데 짧게 강의하면서 이제 자기가 쉽게 설명하는 거가 페어라는 말이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제 유리했던 영화 나온 마이 페어레이드의 페어 개념이 동정하다가 원래는 그 비율이 맞다 이런 뜻을 본 거니까 그런 예를 들면서 쉽게 얘기를 하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얘기를 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거라든지 그죠? 그게 디스트리뷰션 되는 거 설명을 하고 한 가지 빠진 게 저는 이제 한병철 교수가 쓴 책 이거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면서 스케일 책을 얘기하면서
시몬 베이비가 얘기한 거는 탈중심하다. 아, 탈중심화 여기에 있어요. 예. 아름다운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네, 맞아요. 자기의 그 주체적인 거를 좀 사이드라인으로 벗어나는 그게 아름다움의 그 아까 말씀하신 도덕적으로 되는가에 연결하는 그런 한목적성이고 이렇게 코멘트하는 책이 되게 있어요. 아, 한병철 씨가 이 책을 인용을 해요? 예, 아름다움의 9월에 보면 인용이 되거든요. 아, 그 그렇구나. 책.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것도 강의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챕터 중에 하나가 있긴 있는데. 네. 알리스 뭐 소설가 고일에도 나오는데 자세히는 안 나와가지고 주석으로. 이 제일 마지막 장이 탈중심화라고 돼 있긴 해요. 이제 제가 그거를 안 넣고 했죠. 마이 페어 레이디도 그럼 한병철 씨가 거기다가 존 롤스가 마이 페어 레이디를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페어라는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할 때 그 시메트리 그 뒤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죠 강연에서. 예. 그 쉬운 걸로 설명하지 그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피그말리언 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여기에 잘 연결되는 이와 저기에 연결되는 그런 좀 일화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함축이 중의성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마이 페어 레이디도. 빼하면은 얼굴 피부가 사랑스러운 거. 이런 얘기 하니까 영어 프로는 안 보거든요. 프로는 그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영미 철학이니까 그 페어의 그 어원을 쭉 훑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페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특히 환경 문제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파괴한다는 거는 아름다움을 누구 하나가 소수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분배하고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뭐 미래도 분배하고 이러는 방식으로 봤을 때 그런 그 타픽에 대한 어떤 주제로 끌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름다움과 공정함을 연결시키는 논의가 예전에 있었나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제목 자체가 너무 신선해서. 진짜, 예. 사실 저는 잘 들어보면 책을 안 읽어본 상태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봤던 내 삶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내도 아름다운 거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끼고 공정성과 관련돼서 분위기분야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집단 어떤 세력이 어떤 세력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문제거든요. 거기는 권력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 책 자체가 지금 스케일가 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숭고와 아름다움과 어떤 그런 대결 구도에서 감정적인 것이 너무나 좀 약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더 올려서 어떤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저는 조금 좀 실망이거든요. 대신 탈육심에 대한 어떤 논의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대상 앞에서 옛날에는 내가 어떤 뭐 집의 세력 다수에 속해야지만이 이 저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어 뭐 이런 어떤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다 너나 할 것이 다 평등한 생각되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 속에 있다 보면 당연히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다 중심화가 되고 분명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분명한 정의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얘는 당연히 그 독점이잖아요. 또 진에 가까운 거, 그다음에 또 이성에 가까운 거, 그다음에 가까운 기독교 또 진에 가까운 이런 것들과 미역고 그런 게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랄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뭐 소설처럼 이런 것들이 다 이해도 기획이 되는데 지금은 뭐
뭐 이렇게 뭐야 혼란스럽고 이런 것도 다 어떤 비에 속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빼놓은 게 치명적인 실수였네요. 그 탈중심화라고 하는 게 어떤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 어떻게 나오냐면 아름다운 어떤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근본적인 탈중심화를 겪는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아까 그 시몬 베이유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상적인 중심 위치를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움의 경험의 본질적인 경험이 이미 그 자체가 탈중심화를 함축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막 이렇게 정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이 탈중심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느 문화에 의해서 이제 그 일부가 아름다움을 독점을 하니까 가지고 오려면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 그러면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하고 자본이 개입해가지고 위가 독점하려고 하는 저기는 폭가 당하지. 예.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진과 선과 진이 꼴 선이고 선이 꼴 미다. 진선미 삼위일체. 이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거기서 진과 선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진리, 진실, 진리, 진실. 그리고 선은 정직 그런 거니까. 진과 선은 동일시할 수 있는데 아니, 미를 진이나 선하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거죠. 미라는 건 시각적인 건데 그러니까 칸트의 정의가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의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선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진과 선은 같을 수가 있지만 미는 결코 진이나 선하고 같을 수가 없다. 미라는 것은 시각적인 거니까 다만 그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배 속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예술가들 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첨예한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떨어져서 그런 쪽에서 뭐 정말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비장미를 느꼈다면 그걸 갖다가 절대로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극악사 자기 아시겠지만 극악사가 이제 상징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저항인데 극악사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건 절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욕구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 책 전체의 어떤 그런 그 의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자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태도는 그렇지 않은데 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좀 마치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끌어올리는 어떤 차원이 이렇게 해서 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일반화하게 된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당위성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봤을 때 그 자연스러운 문화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다른 종류의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미, 뭐 권력적인 미, 그러니까 지금 문화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미를 이야기하면 그게 당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이런 문화에 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이런 미가 또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런 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저는 동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들, 정리해 주신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 거 거기서 누락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랑시에르가 말하는 감성의 분할과 이 스케일을 같이 결합시키면 그러면 그 도덕적인 나아갈 바까지 제시하면서 스케일의 이론을 그거의 어떤 토대로 조건으로 가져오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민주화 감성의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들이 감성을 어떻게 골고루 나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저가 보고 싶은데 탈중심화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 내세우는 바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요새는 상대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그 미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현실 정치는 끌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피상적인 방식으로 현실 정치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랑시엘은 이제 현실 정치를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 같이 결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를 볼 때 황금률이라는 이제 그걸 보고 인간이 이제 그 정의를 생각하는 분배 그렇게 미에서 그렇게 황금률이 있듯이 이런 우리가 정치 경제에서도 그렇죠. 황금률 적용해서 분배가 이렇게 황금률에서 그냥 낙원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진선미라 할 때 진과 선은 같지만 미는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진과 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를 통해서 진을 보는 거죠. 진과 선이라는 게 시각적인 거니까 그렇게 황금률을 갖고 있듯이 황금률이 있다면 정말 낙원이 될 거다. 분배와 정의. 저는 그렇고 25페이지 그 선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기 인용해 주셨는데 저는 뭐 이거는 이 어느 정도 좀 어려워요. 그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장기로 시너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방금 시너지면서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물이잖아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목적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환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항상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 교환을 갖다가 염두에 두는 개념인데 선물 그러면 대가가 없잖아요. 내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근본적 속성은 그런 거죠. 누구한테나 다. 그다음에 너희들이 해가 더 태양 저기 떨어지면서 해가 나를 보고 저기 너희들이 나를 감탄을 뭐 찬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추구하는 거. 그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모던에서 어떤 전체적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한테 어떤 윤리 도덕을 저기 뭐죠? 보여줄 수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그걸 보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그 사람한테 어떤 저기 분위기를 전했을 때 그거 자체도 내가 가을 갖다가 내 작품을 많이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 무상성의 개념이고 무대가성의 개념이고 그걸 따라서 선물. 그 아름다움에 대한 현대인들이 무관심이라고 했는데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이 자꾸 아름다움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그 용모지상주의 아닙니까, 그죠? 네. 더욱더 용모지상주의로 나갈 텐데 어떻게 무관심이라고 하면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제대로 된 관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죠?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건 갈수록 점점 더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거, 그렇죠. 뭐또 외모를 위해서는 돈을 다 전 재산 풍길 때 빠져도 아깝지 않다.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약간 무상성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대가 차원이 아니라 그냥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갖는 관심, 뭐 이런 관심.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해관계. 현대인들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그 정의 같은 선 이런 것에서 무관심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여기 마티스 그 야자수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야자수에 대해서 자꾸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비일상적인 거거든요. 이 프랑스 사람이 그 야자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야 열대지방에 가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이 또 아름다움이 되게 힘들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자기는 뭐 야자수를 그 자기 논의를 전개해갔지만 실은 이것이 비일상적인 것이다 보니까. 아, 니스에 야자수가 없어요? 예? 니스에 야자수가 없어요? 니스, 마티스가 있었던 아니, 니스 프랑스에는 없잖아 이게. 야자수가 없어요? 선생님 야자수가 없나? 야자수 열대지방에 LA 같아 거기.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걸 그린 거일 것 같은데요? 거기 있는 거 일상적인 나온 것 같은데. 방에서 그 사진도 있고 그래요. 사진도 있고. 사진으로서 그건 그러니까 니스에 야자수가 있어요, 선생님. 자기가 보고 그린 거예요. 그 일상적인 걸 그린 게 아니라. 황금 종려상을 황금 종려. 아 맞다, 그렇구나. 그리고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운 단테로 하여금 소네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멸의 작품을 알게 만드는 이제 미가. 근데 이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만 아니거든요. 그 백과사전에 보면 프랑스에서 나온 라우스 백과사전에 보면요. 베아트리체를 실제 묘사해놨어요. 미와 선의 화신이라고 그랬어요. 인카네이션. 엔카르나시온 그 모태 봉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베아트리체가 그냥 얼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천사가 됐다고 말이죠. 근데 그 실제로 정말 천사가 되는 마음실은 그냥 단테가 이렇게 불러일으킨 허위의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알 수 없지만 단테는 그 외모의 아름다움 그 하나만 갖고 그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냥 그 여자가 단테에서 완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가이드였어요. 인생의 가이드, 안내자. 그러니까 그렇게 불멸의 작품을 쓰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베아트리체가 일찍 죽은 것도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25살에 죽었는데 딴 사람한테 시집갔어요. 딴 평생 그리워하면서 순정을 받았거든요. 아 여기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는 제일 마지막 장 탈중심어를 안 넣은 것과 거기 이제 베이유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 단테의 베아트리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유가 중요한 건데 그걸 빼버렸다고 하는 이게 약간 치명적인 실수 같네요. 그거 보듯이 이 사람이 아이리스 모독이 황조롱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가 아니구나. 아름다운 세상 이거를 깨우치는 거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탈자비하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걸 뭐 하다가 다 진이 빠져서 뒤에를 제일 중요한 거를. 멜로뽕떼하고 연관된 저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고통받는 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미적인 거가 이게 그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거 추천하시는 이유가? 아 저는 그냥 이거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을 그냥 세 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꼭 멜로뽕띠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멜로뽕띠 연구했으니까 관련이 있긴 하겠지만 꼭 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눠 갈 게 아니라 나의 독점에서 우리로 가는 거지. 네. 내가 돈을 벌려고 뭐 단번이나 벌려고 싶으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내가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갈등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뭐 갈등이 있지 사실. 나그 전체니까 나 우리 사람 얘기니까 이걸 갖다가 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움 자체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인간한테 돌려보내게 되면 상대에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엔 자연도 그게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공기도 내가 이제 독점을 하겠다, 저 하늘도 내가 독점을 하겠다, 이제 그 자연재인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연재에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의 분배, 공유,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자본주의가 오면서 모든 걸 자기가 이제 공유제가 아니라 소지하게 되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낼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